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 그는 피해자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아, 목격자가 있었군요. 현관 자동문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기엔 어떤 상태 같으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움직임이 있었어요. 약간의 이동은 있었어요? 네, 네. 그때까지는 아직 숨이 없어진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생명의 끈을 겨우 붙잡고 있었다는 피해자. 아주 신속히 신고를 해주셨네요. 네. 네, 119입니다. 지금 저기 사람이 쓰러져서 지금 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 것 같아요. 피가 굉장히 흥건히 이렇게 흘러나와 있었던 상황이죠. 벽에도 그럼 좀 벽에도 피가 여러 군데 벽에 피가 묻어 있었고 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 처음엔 강도인 줄 알았답니다. 바로 경찰에도 신고했는데요. 네, 긴급 신고. 예. 지금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피 흘리고 있는 게 네. 어디 뭐 칼에 찔렸다든지 아니면은.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넘어져 있는데. 목격자의 신고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목격했을 때는 그 가해자가 어떻게? 도망간 상태였죠.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도주했습니다. 가해자가 숨었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찰들이 네. 오셨는데 뭐 서울서 오셨다 하더라고. 예. 서울서 오셨는데 뭐 살인범 뭐 이렇게 하더라고. 저 사람이 이 사건의 가해자군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되게 여유가 있어 보여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양쪽에서 딱 저기 하니까 제압하니까 못 저기 하다가 뭐 엎드려 하니까는 쫙 엎드렸어. 내가 8kg 하더라고. 8kg 이렇게 하니까 수갑 딱 치고. 남자는 잠복 중이던 경찰들에게 검거됐습니다. 무조건 잡히죠. 신변 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5세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그의 이름은 김병찬입니다. 스토킹을 피해 이사를 가려던 피해자. 흉기를 든 가해자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날 피해자도 신고했었는데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그런데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무려 500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경찰은 결국 피해자를 찾지 못했고 최초 신고 4분 뒤 스마트워치 2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2번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첫 신고를 받고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피해자의 거주지와 관할 경찰서는 고작 400m도 안 되는 거리. 가까운 텐데. 경찰서에서 사건 현장까지 제작진이 직접 걸어가 봤습니다. 신호를 지키면서 걸어도 3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유족은 이 사건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스토킹에 괴로워했고 누구보다 스마트워치를 믿었다는 겁니다. 경찰청이 바로 앞에 있어서 신이 도왔다는 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긴급 상황일 때 경찰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 위치 확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거 할 때 다 많이
정확도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정확하죠? 거의 정확해요? 네. 내비게이션, 길찾기 이런 거 다 오차범위 없이 제대로 잘 되던데.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그럼요. 다니시면서 지도 보시잖아요. 저는 길 찾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가지고 계신 전화기에도 좀 그 길에 오차가 큰가요? 아니요, 지금 바로 찾았어요. 우리 현재 위치가 여기 연남 파출소에 바로 여기 앞에 뭐 정확하게 한 10m도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네, 바로 나왔어요. 네, 나오네요. 그렇죠? 사러 가 쇼핑센터 지금 가려고. 용기를 내서 신고도 했었고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안심하기도 했었고 그것을 누르기도 했었고 근데 도대체 스마트워치라는 거는 긴급하게 빨리 신속하게 진짜 1, 2분 내로 피해자가 약간 버티고 있는 동안에 그때 그런 의도 아니에요? 아니, 정말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 죽어야 되는지. 왜? 통신 환경에 따라 달라요. 이게 전파다 보니까 네네. 전파도 이제 핸드폰도 그래요. 기계다 보니까 항상 100%는 없어요. 와이파이 같은 건 85%에다가 GPS에서 92%를 잡아내는데 나머지는 한 8%는 어쩔 수 없이 기록이 잡혀요. 아니, 결국 비교적 오차 범위가 적은 두 가지 방법과 달리 기지국 정보만 있을 경우 사실상 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스토킹 이 피해를 받으시거나 혹시 본인이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냥 누가 기다렸다가 따라온다든지 이런 경험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뭐 일 끝나는 장소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따라온다든지 말을 걸기도 했었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아무런 뭐 일을 제가 대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여자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자취하고 그러면 특히 더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막 일부러 배달이나 이런 거 시킬 때도 남자 이름으로 막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많고. 국민의 바람에 국회가 답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통상 8만 원의 범칙금뿐이었던 이전과 달리 구속은 물론 최대 5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만 5천 건. 지난 한 해 신고 건수보다 높을 뿐 아니라 시행된 이후 매일 1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 법 시행 이후 받은 신고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신고보다 더 많네요. 그동안 이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조치를 해주는 그런 상황에 상당히 목말라 했었다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이제 법에 근거해서 국가가 이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툭하면 찾아온답니다. 누구예요? 불청객 때문에 CCTV까지 설치할 줄은 몰랐다는데요. 바로 이 사람 때문이랍니다. 뭘 자꾸 두고 가고. 오후 11시, 밤 11시쯤에 배를 울려. 지금 문 앞에 이게 또 놓여 있었어. 그냥 딱 봐도 걔야. 나 지금 이거 몰래 카메라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오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그녀는 1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BJ 릴카. 릴카 씨네요. 릴카 씨 유명하시죠. 부탁하지도 않은 선물을 두고 가는가 하면 자정이 넘는 시간에 배를 누르고 CCTV를 보고도 도망가질 않네요. 단순히 극성 팬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한데요. 집 앞 물건을 뒤져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하기까지 오랜 고민이 필요했답니다. 아우 스토커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나 봐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 불쾌하죠. 문 앞까지 계속 오는 거니까. 계속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선물 놓고 가고, 예를 들면 제가 방송에서 아프다고 하면 약을 놓고 가고, 이거는 진짜 소름 끼치고 범죄다, 뭐 공포를 주는 거고 예의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역시나 또 하더라고요. 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안한가 봐요. 그런가?
잠시만요. 스토커 맞아. 옛날에 전기장판 같은 게 놓여 있어서 제가 안 드리고 밖에 그냥 놨거든요. 버렸는데 없어져서 뭐 청소하시는 분이 치워놨는데 그걸 다시 갖다 놨네. 소름 끼치네. 저거 작년에 엄청 오래전에 버렸는데. 아 짜증나네. 아 무섭네. 무섭죠. 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데 그 스토커랑 동일범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남 살 때 오피스텔 밑에서 무릎 꿇고 저희 집까지 따라왔던 걔가 3년 동안 스토킹을 당한 거야, 한 명한테. 그 후 기다리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릴카 씨도 변화를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오토바이로 밖에서 쫓아오면서 아닌 척 길을 묻는다던가 그러면서 길 물으면서 힐끔힐끔 보면서 웃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선을 넘는 스토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와? 법이 바뀌었는데 또 와?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변보호 요청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됐나요? 네네, 일단 그 상태입니다. 접근 금지로. 최근 접근 금지 결정이 났지만 그 기간은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개월 동안은 다시 접근을 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해요. 하지만 좀 무서운 게 2개월이고 끝나는 시점을 그 범죄자도 안다는 거죠. 2개월 동안 내가 안전해졌다라기보다는 2개월 후에 2개월 정도는 안 오겠네라는 생각이죠. 아니 어떻게 저러죠?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김병찬 역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접근 금지였는데 왜 대구까지 가신 겁니까? 김병찬은 스토킹 처벌법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통신 금지 조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경찰이 피해자와 분리 조치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차량에서 잠을 자는 등 법을 두려워하는 기색이라곤 없었는데요. 분리 조치를 했는데도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경우는 한 번을 어긴다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바로 유치를 시킨다든가. 영국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 접근금지 명령 위반했을 때 최장 5년형까지 선고됩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흉기를 소지한 채 다가왔다거나 이렇게 중범죄 되면 7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상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찾아온 것만. 네, 찾아가면 안 돼요. 가지 말라 그랬죠. 어떤 주에서는 찾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반격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정당방위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이 넘게 이어졌던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가해자는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녔고 결국 스토킹 살인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워치를 누른다는 건 결국은 나한테까지 접근했다는 네.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죽일 생각으로 왔으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범행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가해자의 위치를 알게 되시면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늘 위치는 아니지만 100m 안에 들어왔을 때 알 수 있으면 정말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모든 게.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고 이 근처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적어도 제가 집 밖에 나갈 때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네가 좀 잘 숨어봐 라고 한다거나 네가 조금 더 잘 피해 다녀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렇죠. 가해자가 그 행동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바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저희 경찰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신고 이력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사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평일 아침에 고요한 오피스텔.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가해자를 마주해야 했던 피해자.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고작 1분 거리의 병원. 그녀는 이곳에 너무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8월 15일) 오전 6시 23분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죽나? 진짜 여기서 끝인가? 탈출하고 나서는 그냥 살았다. 한 남자에게 감금을 당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빅베리라는 예명으로 6년차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 플랫폼에서 팔로워 55만 명을 보유한 BJ 빅베리 27살 천예서 씨입니다. 인기가 많네요. 2022 여친 룩. 2022 girlfriend outfit. 최근 자작극 루머에 휩싸였던 그녀가 침묵을 깨고 그날의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죽을래? 28층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을래? 아니면 공부들로 다 손발 망가뜨려주고 제일 고통스럽게 죽여줄까? 제발 하지 마라. 저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온갖 살해 협박으로 숨통을 조였다는 그 남자. 밧줄이랑 케이블 타이를 묶였고 재갈 같은 거 입에 물리고 너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어. 그 남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극악무도한 만행이 자행됐던 3일.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8월 13일 새벽 둘 사이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가 몇 차례 오가자마자 갑자기 눈이 뒤집히더니 바로 목을 졸라고서 캑캑거리고 찍찍대면서 가위를 드는 모습을 보고 20번 정도 맞고 머리 다 잘리고. 너무 엉망으로 잘라놔서 미용실 가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잘리고 밤새 알몸으로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는 예서 씨. 아내를 감금한 남편은 그 시각 아내 계정의 SNS에 이상한 글을 올렸습니다. 뭐예요 저게? 뭔 말이죠? 친구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 이렇게 보는데 베리로 갑자기 들린 뭐야 X된 거지 이렇게 오는데요. 되게 말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쎄하다. 그 글이 올라온 게 그래서 분명히 예서 안에 또 그 이상한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도 안 받고. 화장실에서 공포의 밤을 보낸 예서 씨. 아침에 문을 열어준 사람은 남편의 이모였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보니 남편이 부른 겁니다. 집에 가위랑 바리깡 있지? 강아지 잘라봤지. 그냥 빡빡 밀기만 하면 돼. 바리깡이랑 그 가위 들고 우리 집으로 좀 와줘. 그 이모가 강아지 미용밖에 할 줄 모르는데 머리 다듬어 줄까? 그래서 아니요. 남편이 그때부터 분주하더라고요. 자기 방에서 게임하던 컴퓨터랑 장비들 다 챙기고 나가요. 그래서 6시경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딸아 여기 데려다 주셨어요. 제 머리도 보시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애만 간다? 이러고 가셨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짐을 챙겨 나간 남편은 그날 밤 또 예서 씨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 내가 결혼 생활을 망쳤다고 생각을 하겠지. 많이 안고 살았다. 그만 끝내자. 이게 뭐죠? 운전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가요? 네, 팬들은 빅베리, 예서 씨가 하는 방송인 줄 알고 켰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친구들도 연락이 왔어요. 야, 조심해. 지금 오고 있대. 집에 가서 비번 바꾸고 경찰 무조건 불러. 예고대로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예서 씨는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온 남편. 전화가 진짜 미친 듯이 와서
20통 이상을 제가 거절을 하다가 받았더니 빨리 그만하고 들어와. 내가 미안해. 믿어도 돼? 그럼 믿어. 이 말을 믿고 남편을 다시 만났다고 해요. 여기 앉아서 종이에 막 써봤어요. 이혼 조건을. 월에 1,000만 원씩 줘라. 그리고 지금 있는 뭐 차도 내가 가져갈 거고. 근데 저 진짜 너무 이혼하고 싶어서 알겠어. 내가 없는 돈도 벌어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나무 도마 같은 걸로 제 머리를 다 가격을 해서 나무 도마가 반 조각이 나서 날라갔고 귀가 안 들렸어요. 제발 하지 말아요. 저만 같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로? 예서 씨는 의심이 가는 결제 내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예서 씨 카드를 써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하. 혹시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들을 구매한 건 아닐까? 근데 왜 안경을 쓰셨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남편이 이곳에서 구매한 물품들입니다. 망치, 송구, 펜치, 뭘 많이 샀네요. 그날 범행 도구가 일치하네요. 구매한 시기는 8월 14일 오후 5시 36분. 빨리 그만하고 들어와. 내가 미안해. 예서 씨에게 사과를 하며 만나기로 약속하고 10여 분 후에 범행 도구들을 구매한 겁니다. 보자하고 범행 도구를 구매했네요. 마지막으로 밥 먹으면서 이혼 협상하게 와라. 여기 뭐 엄마랑도 있으니까. 진짜 거의 속은 거예요. 그날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건 예서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려견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강아지들도요? 진짜 원래 안 잃거든요. 마킹 아예 안 했어요. 마킹 아무 데나 하고 작은 소리에도 막 짖고 어제도 밖에 하루 종일 울고 강아지를 죽이겠대요. 냉장고에 야채칸 통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와요. 강아지 강제로 목을 이렇게 해서 발버둥 치다가 강아지도 발버둥 안 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강아지 목이 나오는 순간 강아지가 사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진짜. 말이 됩니까? 강아지가 당하는 게 싫어? 그럼 너가 해. 너가 해야지. 토하면서 울면서 물건을 스스로 해야 됐었고 죽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그리고 너 내가 사이코패스인 거 몰랐어? 알았잖아. 새벽 6시쯤 남편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폭행 증거로 가위와 도마만 급히 챙겨 도망친 예서 씨. 3일 만에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특수폭행, 감금,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차적으로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희생에 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가혹하게 잔혹하게 그 여성에게 고통을 줘야 되겠다. 도구를 사서 묶고 도구를 이용해서 때리고 하는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했을 거라고. 철저하게 보복을 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예서 씨는 2016년 대학교 1학년 때 남편을 만나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딸 서울을 낳았습니다. 정말 어릴 때 아기 엄마가 됐네요. 아기를 키우며 지내던 어느 날 재미삼아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2천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답니다. 첫 방송인데 반응이 상당했네요.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남편이 엄청 기뻐했어요. 엄청 행복한 걸로 너는 복덩이다 이러면서 막 안아줬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좋아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남편이 방송 장비들을 막 사오기 시작했죠. 2017년 8월 BJ 베르 S2라는 예명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고정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남편이 과감한 노출을 강요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애기 엄마인데 가슴 이렇게 노출하고 좀 섹시 컨셉으로 하는 게 많이 창피하다. 그것들이 많이 힘들다. 이러면 그럴 때마다 협박을 했죠. 또 하지 마. 대신에 너가 좋아하는 옷 싹 다 버릴 거야. 너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가. 집에서 애기만 봐. 저한테 그랬어요. 야, 가장 나쁜 부모가 뭔지 알아? 다 필요 없어. 돈 없는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야. 지금 아직 아이가 많이 어리니까 많이 못 봐줘도 내가 방송으로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자. 저를 많이 내려놓고 방송에서는 웃으면서
구속되어 있는 아들을 대신해 억울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부모님이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그래 내가 뭐 어디 친구 직장도 넣어준 적도 있고 가라가 일용직도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보내보았고 입찰을 갖다가 그때 2017년도에 받았어요. 1년을 여기를 운영을 했어요. 둘이 나와서 여기서 판매하고 뭐하고. 매점 알바는 정말 하루 이틀? 그냥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대신 나가준 거 몇 번 있겠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도와드린 거지. 정말 그냥 알바를 어딘가에 가서 제대로 알바를 해서 일당을 벌어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인정 못해요. 그런데 예서 씨의 모든 수입은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저한테 또 돈을 빌려가셨어요. 그렇고 이제 시어머니도 저한테 절대 얘기 안 하세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지금 돈이 너무 급한데 줘. 또 시어머니한테 작년부터 저도 모르는 카드를 줬더라고요. 저 존재조차 모르는 카드였어요. 근데 제 명의고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안 겁니다. 그 카드 내가 엄마 준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140만 원, 160만 원 그리고 엄마 뭐 롯타워에서 40만 원 결제했다며. 그 엄마 친구들 만났을 때 그거를다가 내가 엄마가 그거는 그냥 조심만 했었으면 문제 없었던 일이야. 왜 그걸 알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 잃어버려. 일단 돈을 보내. 변변한 직장이 없었던 남편은 게임에 빠져 있었고 예서 씨가 벌어온 돈을 탕진하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한숨 나오네요. 거액의 돈을 저한테 빌려가서 게임에 다 써서 이 아이템을 팔면 자기가 2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당당하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요? 그래서 그 돈이 다 날라갔어요. 뭐 1,400만 원 사기 당한 거네요. 아니 혼자 열심히 돈 버는데 저러면 화나죠. 화납니다 진짜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전세금을 마련을 한 건데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혼하자. 그날 저녁 속상한 마음에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했다는 예서 씨. 그런데 오늘 방송부터 됐어. 이름이 갑자기 터졌어. 얼굴은 안 보이고 술이랑 소주랑 술 있다고 듣고 있고 욕을 하시면서. 급박한 상황에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는데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이러고 어떻게 살았냐고. 굉장히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죠. 가장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막 떠벌리고 하지 않아요. 피를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 온 집에 다 이렇게 뿌려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상대되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거보다 더한 사태도 발생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를 주는 거예요. 충격이 컸던 아내 예서 씨. 남편의 자해 사건 며칠 뒤 팬들에게 중대 발표를 합니다. 저희는 정신적인 문제와 서로를 위해서 결별한 상태이며 또한 이혼 문제도 현재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송 내용은 남편이 병실에서 써준 대본이었답니다. 우리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돈 더 많이 쏠걸? 돌싱이니까? 너는 사람 만나면 안 돼. 집에만 있어. 진짜로 사람 안 만나고요. 애기만 보고 방송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내려놨어요, 저를. 남편이 무서워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았다는 예서 씨. 자신은 오로지 돈을 버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다른 BJ들, 스트리머들이 올리는 수위들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야, 이것 봐. 요즘 수위 이 정도야. 이 정도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 불안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정말 나를 돈벌이 상품으로만 보는구나. 노출에 대한 괴로운 마음을 방송 중에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섹시 어필 많이 했지. 그때부터 약간 좀 입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싸웠어. 그게 거의 마음의 병이어서 되게 심해요. 골물대로 골문 마음의 상처는 결국 터졌고
입원할 정도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정 내에서 아내가 딸이 이렇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나가면 안 돼. 그 이유는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오히려 노출이 심해야 된다. 피해자는 아마 가족으로서의 어쨌든 보호받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버려져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냥 상품처럼 팔려버릴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초부터 본인의 노력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회복됐고 치료약도 끊을 수 있었다는데요. 남편에게 구속받던 일상생활도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게임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렇게 저는 뒷전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4월 달부터 다시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 풀어줬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서 이제 이성적으로 데이트를 했죠. 누구야? 남자지. 거기에 대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응. 라고 했고. 그런데 그 순간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감금과 폭행, 살해 협박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시부모의 입장은 어떨까? 근데 걔네들은 연애 시작부터 그 말 했었어요. 얘가 하면 너거를 어떻게 하겠어? 너는 머리를 자르겠어? 약속하잖아요. 걔는 의도적인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정말 그건 이게 말이 아니라서. 돼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저는 그래요. 시아버지도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는 근데 아들한테 고마운 게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고 이것까지만 해서. 난 사람 죽였을까 봐 그게 더 걱정했어요. 네? 안 죽인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논에 돌아갔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집에 칼이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그날 아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때리긴 때린 거야. 근데 일방적으로 걔도 똑같이 고소를 한 게 있어요. 목도 뚫리고 같이 둘이 막 거기서 한바탕 싸웠나 봐. 그러면서 남자가 힘이 좋으니까 억압을 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도 다쳤어요. 쌍방폭행이었다고 진술을 했네요. 이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세게 목을 졸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팔에 손톱으로 이렇게 긁는 거 정도? 본인 몸에도 상처가 있다. 당연히 있겠죠. 여기 부딪히면서 했으니까. 당연히 반항하죠, 당연히.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까지 물려 폭행을 당했다는 예서 씨. 남편은 구속됐지만 예서 씨는 여전히 숨막히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무조건 보복해요, 걔는. 칼 들고 저 진짜 죽이러 거예요. 근데 죽기 싫어요. 예서 씨는 현재 시아버지를 협박으로 고소하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그 욕하고 피 흘렸던 남편의 자해방송이 부부의 자작극이었다는 주장이네요. 그런 사실을 다른 BJ를 통해서 폭로하겠다는 말이고요. 절대 아니었고 자해 사건 이후에 병원에서 저한테는 거의 뭐 피가 너무 많이 흘렸고 새끼손가락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장애 판정 받을 수도 있다 그랬었거든요. 시부모는 예서 씨가 현재 거짓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거 황당한 거 그거 보실래요? 얘가 지금 피해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모든 그 사람들이 그잖아. 그러면 손해보죠. 내일한테 이런 걸 하고 다녀요. 이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하고 다녀요. 폭행당했다고 그러는데 이러고 다녀요. 그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젤네일 같은 거는 한 달 정도 유지 기간이 있어요. 사전에 했던 것이고 이거를 떼려면 또 샵에 가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냥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남편의 올가미에 갇혀 공포에 떨며지는 악몽 같은 3일. 남편이 구속된 이후 예서 씨는 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폭행 첫날 화장실에 감금돼 있을 때 남편이 돈을 빼간 겁니다. 13일에 저의 계좌에 2,1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이거를 다 본인 계좌로 옮긴 거죠. 네, 카카오뱅크 계좌로. 안에 가다 놓고 그 와중에 돈을 빼갔네요. 어이가 없네요. 남편 강용준, 그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나요? 성관계를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강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구입한 물건이 무엇인가요? 전등이 고장나서 고치려고 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난 전 여자의 핸드폰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집으로 유인한 후 다이소에서 로프와 망치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하고 성적 학대, 성폭력을 진행하였으며 그 뒤 살인 및 협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진실이며 자백합니다. 감금 마지막 날 예서 씨 앞에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그날 이후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BJ 빅베리가 아닌 엄마로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친구예요. 우리 친구지. 우리 친구하기로 했지. 맞아. 사실 남편은 6살짜리 딸에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아이한테도요? 아이가 혼자 가서 아빠 태블릿 어딨어? 이렇게 한 거예요.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는 도중에 방해하지 말라. 얼굴이 시뻘개져서 애기한테 야 이 씨 내가 조금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래서 애기는 바로 눈물을 터뜨렸고 당연하죠. 욕하고 윽박지르는 일이 잦았고 체벌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6살밖에 안 된 딸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딸한테 그런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요. 일입니다. 예서 씨는 그 죄를 묻기 위해 남편을 아동학대로도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죠. 아이 마음속에 상처가 남진 않았을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앉아볼까? 아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야? 아빠. 아이고. 아빠 왜? 아빠 맨날 안 놀아주고 그러면은 나 늦게 산다고 막 소리 질러 때리고 아빠는 맨날 게임하면서 게임하는 사람. 아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빠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회피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야. 아빠는 싫은 거야. 아빠에 대한 이제 부정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 아이의 이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상담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딸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앞만 보고 달리면 가족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믿음이 깨진 지금 다시 행복의 퍼즐을 맞춰보려 합니다. 나와 그리고 내 딸을 위해서. 더 당당하게 더 멋있게 살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정신 차리고 제 인생의 1순위가 제가 아니라 그래도 딸을 잘 키우고 지킨다는 목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힘내서 살아갈 거니까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씩씩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 사랑해.